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교욱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그 누구도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 시장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 어떤 내용 살펴볼 거냐면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쌓은 역량, 하지만 취업 후에도 역량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직무역량연구소 곧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은퇴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중장년층을 위한 코너죠.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필수 정보를 모두 모아 전해드리는 굿잡 4060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3부에서는요. 멋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신중년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무기로 나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릴 각오가 된 그들, 더 나은 삶을 위한 신중년들의 야심찬 도전, From My New Life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예, 성공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직무역량연구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직무역량연구소에는 윤소연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임하시는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직장인 필수 역량 중에서 쉽게 개발하기 힘들었던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스피치 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저희 사례와 함께 좀 예.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 코너 이름이 직무역량연구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역량에 좀 집중적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취업을 위해서 많은 취준생분들이 역량 중심 채용이다라고 하니 역량을 개발하고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량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련을 해야 기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역량이라는 게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길러야 되는 이 역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내용을 전해주실 예정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역량이라는 것이요. 뭐 이렇게 맞아요.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주머니에서 그렇죠.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네. 사실 보여주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네, 이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자격증이나 스펙처럼 수치로 참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직장인의 입장에서 또 취준생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역량은 취준생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길러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직자분들이거든요.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네,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데 이것은 현직자의 실무진에게 더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뿐만 아니라 현직자분들을 위한 역량 개발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직자분들 사실 뭐 의사소통이나 뭐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량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먼저 NCS 직무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NCS라고 하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이야기하고 직무 역량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뭐 기술, 태도, 능력 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NCS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직업인들에게 좀 직업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을 좀 중심으로 요즘에는 능력 중심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역량을 강조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스펙 대신 역량을 보게 된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죠. 인재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뭔가 소위 스펙이라고 하면 학력이라든지 뭐 자격증,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학력이 좋고 자격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학 성적도 좋다라고 하면 실무 능력을 뭐 평가할 수 있다. 무조건 실무를 잘한다라고 예. 평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쵸. 실제로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 직접적으로 빨리 투입해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뭐 스펙이라고 하는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업무를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 습득력 이런 것들이 역량에 속할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뽑아서 우리 기업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역량 중심의 채용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잘 짚어주신 것처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역량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역량 갖춰서 취업을 한다고 한들 현직자가 돼서도 또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역량 개발 이렇게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나와주신 거겠지만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직장의 취준생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에 들어가서는 역량이 사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응을 못하게 되면 취준생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취업을 했는데 퇴준생이라는 용어가 생길 어, 정도로 예. 퇴사를 준비하는 퇴직 준비생이 예. 된다라는 용어가 생길 예.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런 이직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을 가르쳐서 또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건가요? 잡호핑족이라고. 잡호핑족이요? 네, 잡호핑족이라고 통상 예. 2, 3년 단위로 직장을 굉장히 자주 옮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잡호핑족이다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잡호핑족이란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네. 결과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내가 스스로 2, 3년마다 이직을 반복하는 잡호핑족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럼 그러고 있는 건 저희 중에도 그럼 한 두 분 정도는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 자포핑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역량 개발에 내가 실패해서 도태됐다라는 그 이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내가 자포핑족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 답변을 해줬던 것은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경력을 더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상사와 동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내가 자포핑족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표 하나씩은 다 묻어두고 산다 이런 얘기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갈 때 뭐 면접 보고 뭐 할 때는 진짜 여기서 뼈를 묻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뭐 선택지를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역량을 개발해야 되고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마련이니까 맞습니다. 예.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일이 잘 맞지 않다거나 내가 적응하기 힘들면 퇴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저는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을 이직한다고 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러한 역량들을 잘 개발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 회사를 지키는 것도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뭐 연봉 갑자기 뭐 한 2천만 원 올려주신다고 하면 가야죠. 그럼 가야죠. 이직을 네. 고려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섣불리 이직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네, 이직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좀 체크해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현 회사에서 목표 한 바를 다 이루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입사를 하셨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는 이것만은 이뤄야지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예. 많은데 그렇다면 역량 개발을 위해서 내가 다른 회사로 가기 전에 내가 목표한 바는 정말로 다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단순한 매너리즘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좀 진솔하게 대답해보는 예.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직한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이런 역량들을 좀 채우지 못했던 현재 회사에서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회사마다 직무가 같다면 예. 크게 이행하는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게 회사를 바꾼다고 해서 그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에 예.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직에 대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지금 오늘 주제가 이직은 아니고요. 사실 역량을 개발해서 꾸준히 직무에 종사해라. 역량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까?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꾸준히 사실은 그 회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일정 시간은 좀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이직도 맞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 굉장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NCS에선 10가지를 뽑았다고 할 만큼 다양한 역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역량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이. 네, 직무 어떤 상관없이 역량이죠?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직무와 상관없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NCS 10대 직무 역량에 꼽힐 정도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직장인에게 꼭 개발하셔야 필수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직장인 퇴사 이유 중에서도 사실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이제 동료와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네. 내가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서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은 직장인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개발해야 될 역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인간사의 문제이다.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이거 내가 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의사소통에 관해서도 뭔가 성격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스피치 컨설턴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은 사실 영리하게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성격 상관없이 예. 어떤 인간사 안에 있어도 개발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을 좀 겸비하시면 예. 어느 집단에서 어느 직무를 가져도 사실 좀 고공승진을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해주실 말씀이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말랑말랑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뭐 역량까지 키우려고 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라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 나아가서 네. 직무, 업종별로 좀 특성상 때로는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의사소통 능력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좀 정의를 읽고 보니 의사소통 능력이 직장 생활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NCS 직무 역량 중에 하나인 직무 역량 의사소통 능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서 이해 능력.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리고 경청 능력이 있습니다. 어. 듣는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 작성 능력.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까지도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 능력.
능력도 이쪽에 속하고요. 당연히 이건 의사표현 능력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직무 역량, 의사소통 중에는 들어간다라고 NCS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뭐 요즘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툴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일방향적으로 뭐 문서 하나 하다라면 뭐 밑에 있는 하위 기관에서는 무조건 따르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카톡이나 뭐 메신저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쌍방향적 소통이라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개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그리고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출근을 했다라고 하면 상사나 동료와 이야기하는 정도 네. 그리고 공문서로 보고를 하는 정도까지가 그죠, 커뮤니케이션에 속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업무를 지시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실 언제 어디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나 그리고 또 사내 메신저가 또 따로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나아가서 사내 SNS 게시판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메일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채널을 저희가 지금 꼽아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물론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다양하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톡 지울 수도 없고요. 네. 어쨌든 뭐 최근에 카톡 금지법 이런 거 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편리해졌지만 일부 불편해진 점도 있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있다고요 요즘? 네, 수가? 의사소통 채널이 이렇게 많아지다 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말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되고 네. 공문서만 잘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생활 태도까지 평가를 받는다라고 좀 가슴 아픈 태도를요? 사연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인의 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병이죠? 뇌병이라는 뇌병.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뇌병. 네. 넵무새란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넵 이러는 거. 맞아요. 넵넵. 네, 있잖아요. 메신저에서 카톡이나 네. 이런 의사 보고를 받았을 때 뭔가 상사 동료면 예. 편안하게 하겠지만 예. 상사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대답을 안 하기도 참 애매하고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넵이라고 항상 대답하는 거. 모든 지시에 넵이라고 얘기해서 뇌병에 걸렸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예. 좀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넵. 넵. 네, 알겠습니다. 저 들어봤고요. 뇌의 쓰임이 상당히 다양한데 네. 넵은 정말 약간 그 어감이 어떻길래 냉도 있고 네,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또? 사실 어떤 네.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네. 그냥 네라고 딱딱하게 했을 때는 네. 굉장히 뭔가 너무 서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상관에게 뭔가 예의가 없지 않은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냉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게 업무상에서 또 냉이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좀 프로페셔널 보이지 않죠. 너무 또. 귀엽게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네. 계속 냉냉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고민하다 절충안을 찾은 것이 넵이다. 그리고 뒤에 꼭 웃음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넵, 예. 웃음. 그래서 이 넵 웃음. 넵이라는 네. 어감 자체가 굉장히 넵 하면서 뭔가 내가 업무를 잘 약간 수행하겠다라는 결의에 차 적극적 있죠. 그렇죠. 예.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으면서 또 너무 딱딱하지도 않게 약간 아래 사원다운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 넵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네. 그래서 넵. 저희 다 네. 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지성을 통해서 발견해낸 정말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넵인 것 같습니다.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넵 외에도 이모티콘 요즘 뭐 막 경례하는 이모티콘도 있고 막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같이 꼭 알겠습니다 써줘야 하면서 됩니다. 탁 하면서 네.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대인관계 능력이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네, 의사소통 능력의 출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직장 내에서 채널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또 실제로 현직자분들도 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의사소통 능력의 출발점은 사실
타인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전달력을 기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요. 받거든요. 그리고 말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뭔가 발음, 발성, 전달력 등을 연습하는 것이 기초라고 생각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 문장력을 기르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내가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거든요. 특히나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보고서도 전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 능력도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기인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일단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융통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방법적으로 봤을 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전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 주셔야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부터 해주셔야 예.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이라면 내가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시선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로 하면 되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거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타인을 이해하는 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다라는 네. 얘기가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저도 주워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신발까지 신어봐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내밀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신발이? 네네, 그렇게 좀 쉽지 맞습니다. 않은 거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퇴직 사유를 앞서 봤지만 이 뭔가 내가 직장을 적응을 잘 못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서 이직을 하고자 할 때 10명의 팀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명이 다 나와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특정한 상사, 어. 특정한 동료, 네. 그냥 보존의 법칙이 또. 네, 그렇죠. 특정한 예. 상사 때문에 네. 내가 정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나가든지 예. 아니면 당신을 내보내든지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가고 말겠다라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선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예. 어쨌든 잘 지내야지 적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일일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특성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힘들면 제일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할 동료가 있다면 또 고통도 나누고 하는데 즐거움도 나누고 근데 동료도 없고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특정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더 느끼게 되면 정말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게 돼서 퇴사를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니까 내가 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그러셨어요? 나와봤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 때문에 좀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제게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그러셨어요? 이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의 S팀장은 업무 스타일이 정말 꼼꼼하고 깐깐합니다. 결제 서류나 보고서 하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일이 없고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서 S팀장의 기한만으로 하루가 다 간 적도 허다합니다. 지적을 할 때 말투는 또 얼마나 서늘한지 얼마 전 신입사원이 울기도 했어요. 아이고.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S팀장에게 일을 배우고 버틴 직원은 업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궤도에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S팀장이 우리 부서로 오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팀을 바꿔버리거나 급기야 사표를 내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단칼에 잘라버리고 얼마 전에 팀원들이 함께 팀 내 회의 시간에 큰맘 먹고 S팀장에게 고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 사람 한 사람 징징거림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라고 냉혈인간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S팀장의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고 배우고 싶긴 하지만 정말 퇴사를 생각할 만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런 상사에게 좀 적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뭐 회사 내 이런 분들 한 분쯤은 네. 계시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높은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남일 같지 않은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만약에 S팀장이 내 직속 상관이다라고 하면 혹은 예. 높으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부하 직원으로서 정말 일하기 힘든 상사의 유형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받았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S팀장에게 일을 배우고 버틴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빨리 오른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사연자 역시도 S팀장의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배우고 싶기는 하다라는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몰라도 이제 공적으로나 일적으로는 정말 배울 게 많은 상사다. 이런 걸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사실 인간적으로 참 아니다 싶은 상사가 있지만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직장 내에서 역량을 개발한다, 스펙을 개발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좀 적응을 빨리 해서 업무를 빠르게 습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한다고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상사분들과 잘 지내는 방법, 이런 상사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영리한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사실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이런 분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한 분만 계시면 빨리 배울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혜택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극약 처방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사에게 일일이 스트레스 받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이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일일이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네.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일이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저 사람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일단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를 기르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연에 나오는 팀원들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고 했는데 안 됐던 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아닌가요? 있어요. 네, 네. 이게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가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 네.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상사를 이러한 상사들을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4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사가 있을 것 같지만 네. 크게 4가지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4가지 상사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지금 이 상사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마음속에 있는 바랍니다. 상사들은 어떤 네네. 유형인지. 일단 자, 그럼 유형 먼저 바로 만나보죠. 예. 지배형 상사가 있습니다. 지배형 상사는 말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네. 지도력이 있지만 굉장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느낌을 가진 상사분을 예. 지배형 상사라고 저희는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것 같네요, 사연은.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순박형 상사. 아, 순박형 상사라고 하면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 네. 있는데 사실 착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우유부단하신 경우가 많아요. 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들유들하게 잘 넘어가 주는 건 너무 좋지만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을 때 상사가 뭔가를 결정해주지 못했을 때 이 답답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착한 예. 게 방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사교형 상사가 있습니다. 사교형 상사. 뭔가 되게 외향적이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주인공병에 걸린 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담형 상사가 있습니다. 네, 냉담형.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예. 의지력이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냉담형 상사라고 합니다. 냉담형일까요, 지배형일까요? S 상사 같은 S 경우에는. 상사는 냉담형일까요? 지배형일까요? 그러니까요. 고민되네요. 지배형인 줄 알았는데 냉담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우리 제가 형인가? 봤을 때는 이 상사의 특성을 좀 곰곰이 보면 냉담형 상사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냉담형 상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장점은 어떤지 단점은 어떤지를 알면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쉬워지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제가 이런 사람들의 냉담형 상사의 장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해요. 철저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공과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시간도 굉장히 칼같이 지키면서 예. 뭔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끝까지 업무를 이행해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예.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평가구나. 왜냐하면 내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를 용납을 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비판이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징징거림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것 자체가 냉담형 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를 하는데 방해 요인일 뿐이다. 감정은. 너희가 지금 힘든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원리 원칙주의면서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완벽주의입니다. 단점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 S팀장의 업무 스타일을 제가 한번 예측을 좀 해볼게요. 사연에는 없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절대 발견하지 못했던 오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진짜요? 냉담형 상사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나 할 때 인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인쇄를 하다 보면 종이가 조금 틀어졌을 때 인쇄가 살짝 사선으로 되어서 나오는 그죠? 경우가 있어요. 예. 사실 저 같은 성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디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상사와 나만 보면 페이퍼잖아요. 보면 되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조금 삐뚤어져도 그냥 크게 삐뚤어진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근데 가지고 가면 이런 냉담형 상사에게 내가 이걸 가지고 갔다. 냉담형 상사는 굉장히 서늘한 눈빛으로 아니 다시 인쇄해 오세요. 라든지. 이게 혹시 다시 인쇄해 오세요. 이거 뭐예요? 네, 맞아요. 딱 그 말투로.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뭐 이런 맞아요. 그리고 아니 이런 부분까지 좀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냉담형 상사지만 성격이 좀 저돌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과 말투만으로 이미 저는 크게 혼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저는 등줄기에 지금 땀이 이미 식은땀이 주룩주룩 날 정도로 이런 상사들의 특징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런 상사와 함께 일하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맨날 퇴근하고 이제 동기들이라고 모여가지고 이제 S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맞습니다. 넌 좀 괜찮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나도 다를 바 없다. 소주 한 두 병 먹고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날에 또 늦어서 또 혼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만둬야겠다까지 가는 거거든요. 역량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S 팀장의 업무 형태를 제가 지적을 해드렸냐면 사실 저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다 맞췄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일단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가셨을 때 업무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셨을 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너무 지적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S형 상사가 지나치게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부족해서가 아니라 S형 상사의 특성상 원래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밖에 없는 상사의 유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그냥 저분이 너무 말투를 서늘하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내가 직무 역량이 없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직장을 선택해서 왔지만 나는 참 이 직무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퇴사를 하게 되는 것까지 악순환이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좀 차단하자면 내가 회사에 갔더니 저 상사가 냉담형 상사인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방어막을 입고 가시면 돼요. 원래 굉장히 깐깐하게 볼 거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적을 할 것이며 말투는 원래 서늘하다라고 하면 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대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의사소통할 때 좀 어떻게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처방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러한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실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런 상사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냉담형 상사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그런 스트레스 사람이야. 받지 네. 않기 위해서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잘 다루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맞춰줘서 내가 뭔가 업무를 잘 습득하면 된다라고 일단 감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시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보고서나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죠. 완벽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른 상사에게 B 상사에게 갈 때는 그냥 가더라도 S 팀장에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블 오타 체크를. 없는지 확인하고 프린트 잘못됐으면 다시 뽑아가시면 이런 문제들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고서를 좀 구성하실 때요. 수치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논리성을 더하시면 좋아요. 이런 분들 또 숫자 좋아하시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웬만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면 또 서늘하게 혼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가능성은 97%입니다. 나머지 3%는 네. 저 지난번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기한권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수치적인 부분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분을 지적받았을 경우에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바로 나오시면 돼요. 같이 냉담하게. 네. 시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구나. 네, 예.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예.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S팀장에게 가서 팀장님 저희는 이런 게 힘들고요. 저희 이런 거 해서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징징거리지 말라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으면 시정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거니까 빨리 시정하시면 되고 사실 완벽주의 성향 상사를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직장인들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고 완벽하게 그렇겠네요. 체크를 하게 되니까 이런 상사들에게 일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성향을 잘 이해한 다음에 적절히 잘 대처를 하시면 대인관계 능력도 충분히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처세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엔 처세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전해주신 내용들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특성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불필요한 감정은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다 처세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그냥 인간사 이런 일이다 네. 혹은 성격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무릎 예.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내일부터 출근하실 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한번 출근을 해서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상사를 면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상사의 유형을 제가 앞으로도 간간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혹시 냉담형 상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직장에 가셔서 그 사람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감정을 배제한 채 이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이 사람에게 업무 스킬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시간이 좀 훌쩍 가서 올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예. 사실 직장 내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건 삶의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삶의 밀도가 떨어진다, 질이 그쵸.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출연한 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역량을 개발해서 직무 역량을 개발해서 내가 성장할 방향을 감정을 배제한 채 좀 전략적으로 세워보시는 거,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 취준생 네. 때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부한 사례로 정말 살아있는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윤소윤 컨설턴트와 함께 직무 역량 연구소 함께 해봤습니다. 윤소윤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몸이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예,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의 생생한 도전기 굿잡 4060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장년층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과 명장이십니다. 소개해드리게 돼서 영광인데 박찬회 명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명장님? 예, 일은 즉 직업은 삶이나 마찬가지고요. 예. 일이 있어야 삶의 의미도 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직업하고 제과제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제1호 제과 명장으로 선정이 되셨다는 얘기 예. 들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뭐 네. 이 직업인으로서 즉 기술인으로서 그 명칭이 물론 기능사도 있고 제과장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과 명장인데 그 직업의 명장이 됐다는 거는 상당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이 기술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 영광스러운 명칭이라고 봅니다. 제가 명장으로도 유명하시지만요. 명장님 이름 떠올리면 제일 먼저 화과자가 저는 생각이 예, 나는데 평소 이제 화과자가 일본 과자다 이런 오해를 좀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화과자하고 일본 과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서양은 이제 밀가루 문화, 빵 네.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양 쪽에는 쌀 문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쌀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즉 떡. 떡. 예. 떡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부드러움이나 양갱을 입혀가지고 네. 화과자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은 그거를 더 발전을 시켜서 차문화가 더불어서 그래서 일본 화과자로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동양의 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뭔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예, 하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화과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긴 하는데요. 진행 일단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화과자 제조에 뛰어드신 계기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제과점 기술을 배우다가 예. 30년 만에 이제 제과점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오, 예. 그런데 이제 제과점에 화과자가 한 품목이 있어서 같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예. 백화점 측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콜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입점을 하게 돼가지고 예. 이 제과제빵에 폭넓게 하는 것보다 예.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화과자 쪽으로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은 명장님이시지만 이제 처음에 제과점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그 제가 좀 일을 하게 된 것은 네. 사실 이렇게 기술자로서의 그 이제 생각이죠. 목적은 이제 제과점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제과점을 차리다 보면은 참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할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기술적인 문제도 네네네. 있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대두되긴 합니다만 장비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움도 있으셨고 예. 가족들을 일단 책임져야 되는 가장 입장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내려놓고 생각하기에는 좀 책임감이 많이 따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빵 일을 하시다가 제과점을 운영하시다가 화과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명장님께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길에서 정말 은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여기실 만한 분이 계셨다면서요? 예, 이제 제가 제과점 일을 시작해가지고 10년 됐을 때 네. 그 유명하신 그 김춘보 선생님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 오셨다. 네.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다른 데 계셨을 때도 그 제과업계에서는 상당히 그분 곁에 가서 이러기를 꽤 갈망을 하고 줄 서 있을 정도로 네임밸류가 그렇게 됐는데 있으셨던 예.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 마침 오셔가지고 참 예. 운 좋게 저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됐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같이 일한 예, 제과점에서 그렇죠. 일을 오셔가지고. 하게. 예. 굉장히 그 예. 유명한 제과점이었나 예. 보네요. 어쨌든 뭐 그래서 10년 정도 이제 경험을 그렇죠. 하신 습득을 하신 상태에서 예, 만났는데도 예.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예. 나름대로 10년 했는데 참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것은 기본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이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갖기도 시작을 했죠. 설탕 공예 쪽으로 좀 많이 예, 배우셨다고요? 그게 이제 제과 제빵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로망이죠. 이제 대회에 나가면은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용도 설탕공예,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이용하고 초콜릿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설탕공예로 만드는 것이 더 아주 멋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기의 기술을 표현하는 예. 그런 대회도 되면서도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예. 어떤 데서 수상을 하셨나요? 86년도에 예. 국제 빵 과자전에서 이제 세계의 평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네. 꽃도 만들고 뭐 인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출전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최우상을 받았어요. 어우,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이제 원래 열리는 건데 한 해를 건넜기 때문에 87년도에 87년도에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하셨고. 그때는 이제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저는 한국을 알리자 이러는 이제 취재하에 경복궁을 상징으로 이제 만들게 그러셨어요? 됐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경복궁을 만들 때 기와도 이렇게 해서 한국의 멋을 알리자 해서 이제 기와도 만들고 가야금 한복 입은 이제 가야금 치는 거 가야금도 전복 과자로 어우.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그 멋을 알리기 위한 이제 그런 작품을 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최우상을 타게 됐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게 큰 수상을 2번이나 하셨는데 사실 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또 이어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어쨌든 뭐 이제 제과를 한 20년 이렇게 이상 하다 보니까 네. 물론 국내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좋지만은 이제 해외에 눈을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에 가서 네. 이제 제과 제빵 뭐 동경제학교, 빵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때도 뭐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 그 학교가 이제 방학일 동안에 그때 가서 그 이제 기숙사에 가서 자고 그리고 또 일도 배우고 또 현장도 이제 네. 하고 또 먹는 것도 뭐 저기 여기 먹습니다만은 지하철 그 포장마차에서 뭐 카레를 이렇게 담아내기 많이 넣어서 먹고 이런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일단 근데 보통 이제 뛰어난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식사도 좀 부실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진출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럽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이제 어연 뭐 30년 가까이 이제 됐는데 마침 이제 그 불란서에 있는 그 한국인하고 연결된 그 후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대회가 있으니 한번 참가해 보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 모임한테 연락이 와서 협회를 통해 가지고 3명이 이제 제빵 그러니까 뭐 블랑젤이라고 하죠. 제빵 대회에 이제 한국인 3명이 이제 처음 출전을 하게 됐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하셨어요? 이제 예. 그때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파리가 아니고 리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에 그 도시에 100주년 기념 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로 그 표현하는 제과제빵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예. 그래가지고 빵 공예로 영사기도 만들고 뭐 미키마우스도 만들고 네. 또 뭐 불란서 빵 이런 거 7가지를 또 해서 9시간 동안 작업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수상하셨어요? 네, 특별상을 탔고 뭐 포도주도 부상으로 받고 예. 그래가지고 컵 취하셨겠네요. 들고 예. 그때 그 떼제별 타고 리옹에서 파리까지 오는 예. 그런 아주 그 멋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빵 종주국이잖아요, 사실 유럽, 그렇죠. 프랑스가. 예, 예. 근데 그런 나라에서 상을 타셨다는 게 참 대단하고 그렇죠.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자긍심도 이제 느끼게 2년 되고. 뒤에는 예. 과자 대회를 또 갔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빵 대회, 과자 대회를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위를 12개국 참전해서 5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앙트르메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개인 2위를 또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그래서 하여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으면 배가 고픈데 예. 어쨌든 설탕공예 쪽으로 이제 가시다가 예. 본격적으로 이제 화과자 쪽으로 뛰어드신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화점 쪽에서 이제 그렇죠.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 그랬다고 하셨는데 예. 명절에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화과자?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화과자 제조를 위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신다고요? 하루 일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한 5시 뭐 이때 되면 이제 늘 예전에도 일찍 일하는 그 습관이 돼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운동하시는구나. 또 이제 같이 출근해서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오전에 같이 일을 합니다. 네. 모여서 이제 공장도 둘러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과자 이제 생산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평소 때는 뭐 그렇게 일이 이제 정시에 끝나고 한다마는 예. 이제 대목, 즉 이제 그 추석이나 설 때, 명절 때는 한 달 전부터 엄청난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면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뭐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뭐 이렇게 넘은 정도 많고. 그다음에 한 달 이상 하다 보면 뭐 차에서 졸리도 하고 막 실수도 하고 물건도 잘못 만들 수도 있고 또 쭈그리고 앉아서 간식도 먹고 늦게는 뭐 이런 식이 이제 참 그 재밌는 평입니다. 이제 그 바쁜 길을 이제 지나면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놀러를 가죠. 식구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누리셔도 되죠. 뭐 쭉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20개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 그 국립공원을 다 지리산 뭐 포함해서. 뭐 다 다녀왔고 또 동쪽으로 하면 뭐 울릉도, 독도도 가고 서쪽으로는 검문도, 백도, 남쪽으로는 뭐 제주도, 심지어 이제 금강산도 갔습니다. 이게 그러셨어요? 막히기 전에 예.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그 힘들었던 부분을 잊기 위해서 또 단합도 되고 또 새로운 또 신입 사원들도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으쌰으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권을 만들어라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여권하면 뭐 해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하셨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그 판매장에서도 다른 판매업소가 보고 상당히 부러워도 하고 해서 여권 만들어가지고 중국도 2번이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주 신나게 놀기도 하고. 뭐 지리산 종주 올 때는 3박 4일 동안 상당히 그 산장에 전부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산장에서 잤었습니다. 밤에 그다 종로인데 한 70명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뭐 10명도 가기 힘든 그런 걸 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천왕봉에 해 뜨는 거를 보면서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또 심지어 뭐 스키장도 갔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주부 사원이 참 많아요. 많은데 아니 언제 평생 스키장 물론 가는 분도 있으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스키를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안 탄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강사시켜서 올려보려고 막 하면 이제 재밌잖아요. 근데 갈 시간에서 가자. 그러면 막 그래도 안 가고 그냥 계속 따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예약을 해서 3일씩 이렇게 하고 또 그쪽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저 오래 있던 사람들은 네. 또 이렇게 황금 열쇠도 주고 아이고.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기억이 나고 제주도 갈 때는 이제 비행기로 한 번 가고 배로도 한 번 갔는데 그 세월을 저희가 타고 났습니다. 그 사고 나기 글쎄요. 전에 예. 우리 그 3층을 다 빌려가지고 이 그렇구나. 조로 7, 8조 10명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장을 준비해서 조별로 이제 게임도 네. 하고 하면서 잘한 팀에다 이렇게 주면서 네. 하여튼 참 그런 추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직원들을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물이신 예. 1호 제거 명장 박찬의 명장님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화과자 덕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좋은 기회도 선물하실 수 있게 된 게 사실 제과 제빵 또 그렇죠. 화과자 덕분인데 예. 화과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예.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생산하실 때 어떤 그렇죠. 게 있습니까? 이제 그 화과자는 이제 주 원료가 찹쌀하고 이제 한천 그리고 이제 팥, 콩 뭐 이런 이제 앙금류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찹쌀은 거기 우리가 이제 떡을 만들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 떡은 쌀을 쪄서 그다음에 이제 다 찐 다음에 이렇게 방아로 찢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쪄가지고 이제 소금이나 이제 물을 첨가하는 게 고기가 끝나는 것이 떡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너추라든지 뭐 콩가루 같은 거 묻히면 이제 예. 인절미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있겠다. 예. 저희 화과자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머링이라는 걸 만들어요. 머링이요. 예, 머링이라는 게 좀 생소하지만 예. 계란 흰자 아. 하고 설탕을 넣으면 이제 하얗게 됩니다. 예. 이제 그거를 떡을 삶은 데다가 같이 첨가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떡이 인절미보다는 더 부드러운 상태. 근데 요 부드러운 상태를 머링을 넣으면서 잘 조절을 해야지 잘못하면 너무 이제 물러지거나 아. 이제 그 초점 맞추기가 좀 그게 중요하고. 진짜 기술이겠네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양갱을 끓일 때 예. 한천이 이제 우뭇가사리 하니까 바다풀. 예, 저도 이거를 알겠습니다. 녹여가지고 처음에 물을 붓고 끓이면 이게 녹아요 물처럼.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걸 그냥 굳히면은 일반 가정에서 보는 우무묵이 되잖아요. 아. 우무묵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해초 바다. 예. 그러니까 뭐 김이나 미역처럼 네, 네, 네. 이제 그게 자연 다 재료죠. 비슷한 거였구나. 예. 그게랑. 근데 예. 거기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팥도 넣고 뭐 하면. 예. 아, 그다음에 팥을 넣으면 잘 아시네. 팥을 넣으면 바로 양갱이 되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넣는 농도에 그러니까 예.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떡을 안에다 넣고 겉에다 그 양갱 끓인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겉에다 입히고 덮고 뭐 해서 뭐 과일 모양도 만들고 뭐 국화 꽃 모양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양갱을 끓일 때 팥하고의 농도 계속 끓여야 돼 또.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이 조리는 작업입니다. 아. 그 졸였을 때 이 농도를 맞추는 것이 또 포인트고. 떠서 떨어지는 모양. 그렇지, 그렇지. 그 세 번째는 예. 이제 그 팥도 끓이고 콩도 해서 뭐 이제 설탕도 첨가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요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 이제 식품을 만드니까 총체적으로는 위생적으로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이 꼭 딸죠. 이제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만드는 화과자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화과자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예. 52년 동안 이제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100년에. 제가 예. 이제 제과 제빵 일을 시작해서 결국 한 30년 동안은 직장 생활 3군데, 10년씩 3군데지. 마지막 예. 판에는 김치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뭐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김치보 선생님이 처음에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10년 하고 나서 이제 기술이 좀 충만해서 기술자로 가는데 그 업소에서 아파트 한 채 주고 선불 이렇게 스카웃을 예. 월급도 3배 주고 여기 야. 가가지고 예. 한참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기술을 이제 넓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지만은 네. 이제 일본도 가고 또 유럽 쪽으로도 어. 가고 이렇게 해서 견문을 많이 넓히고 뭐 바이나임 뭐 독일 그 제가 제빵학교 이런 데는 예. 뭐 한 달 새에 2번씩이나 갈 정도로 어. 왜냐면 그때가 2000년대에 제가 명장 이 제과 제빵 명장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예. 그때 이제 당선되면은 선정이 되면은 해외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 독일 국비 지원으로요? 예 그렇죠. 어. 아니 저기 바이남 제과학교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20일 만에 또 그 명장돼서 어. 아, 그게 아깝다. 예. 예 그래서 뭐 국비로 갔다 레라 언덕 오셨는데, 예. 2번씩이나 올라가지고 그런 무슨 얘기가 예.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이 명장 될 때도 사실은 제가 제 예. 친구가 먼저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인후 보증을 섰어요. 어. 그래서 뭐 해라. 그래서 나는 예. 뭐 그렇게
이 타이틀에 별로 관여 안 한다. 네. 뭐 기능장 제도 처음 생겼을 때 기능장이 됐으니까 예.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인후부정 서는데 그 친구는 안 되고 일주일 남겨놓고 또 잘하는 또 후배 지인이 아니 뭔 소리입니까 형님이 이걸 해야죠. 무슨 예. 옛날에 그 경력 많았던 거 딱 상장 다 주면서 어. 서류 정리 뭐 저희 기술자니까 이 서류 예. 정리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 후배가 예. 다 챙겨서 예.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보니까 제가 됐어요. 어. 그래서 친구한테 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명장 자리가 상당히 명예스럽고 정말 좋은 것이라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재능을 숨기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막 파헤쳐서 막 드러나게 하고 이게 상당히 그럴 만큼 예, 운이 좋은 거죠. 예, 어떻게 예, 생각하면. 뛰어나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또 뭐 같이 일하던 친구 뭐 10년씩 20년씩 심지어 지금 건 30년 가까이 우리 공장에서 이런 친구도 있고 또 바깥에서는 뭐 이제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탄 친구들도 있고 네. 또 기능장이 된 친구도 있고 심지어 네. 이제 명장된 후배도 있습니다. 아우 정말요? 예. 후학 명장을 또 양성. 예. 뭐 해서 이제 그런 후배들을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 참 보람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도 강의 나가신다면서요? 예, 뭐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특별 강사 초청을 하게 되면은 가서 이제 데코레이션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설탕과 흰자와 머랭을 올립니다. 예. 머랭을 올려가지고 짤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동물을 막 짭니다. 뭐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요. 저 아쉽네요. 그런 예. 테크닉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데코레이션 만들면 마지막 작업을 할 때 뭐 그런 거 위에 올린다든지 액세서리 만들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또 본따 가지고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대회 출전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상당히 그런 것이 또 뭐 진로 교육 또 재과인이 되면은 어떻게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대인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워낙에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제거 제빵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시니까 서로 이제 학교들에서 모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제과 제빵 일하시면서 인생의 동반자도 만나셨다고요? 예. 그 학교 이제 그 김신보 선생님 살아계실 때 예. 학교에 이제 김 선생님이 이제 강의 가시면 저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음. 이게 도와도 드리고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수업하시고, 그러는데 예. 그때 이제 학생으로 거기에 아.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제시간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예. 저보다 집안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어. 일도 더 많이 하고 운전도 더 많이 하고 한참 바쁠 때 배달도 오고 그랬는데 어. 얼마 전에 한 7년 전에 이제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갑상선 아이고. 암이 이제 전이가 돼서 그 예. 치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 또 자연 농법으로 자기 그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이게 시골에 가서 간지도 지금 한 7년 정도 되는데 아이고, 예.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또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져가지고 그냥 우리 공장 식구들한테 다 보내주고 말이야. 아이고. 고추도 그냥 약 하나도 안 뿌려. 고추, 뭐 깨, 참기름 뭐 이런 거 다 어휴, 이렇게, 약을 해서 이렇게, 예. 이게 박스로 해가지고 20kg씩 해가지고 아. 식구들 다 보내줘. 참 너무 억척스러운데 음.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명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사모님 내조가 있었기 예. 때문에 명장님이 탐생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안 부탁드릴 수 없는 예. 안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사모님께 예. 영상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아이고 우리 늘 뭐 열심히 일해서 고맙고 또 내가 명장이 된 것도 다 집사람 당신 덕분이었고 하니까 지금 또 이 자리에 쓴 것도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사모님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예. 제가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지금 저희 방송 주제가 중장년층을 위한 제2의 예. 삶인데 예.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명장님 입장에서 예. 좀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연세가 들어도 중년층이 건강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첫째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강이 최고거든요. 이제 건강을 해야 특히 이 제과 직업은 정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 둘째는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잘 심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조금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첫째 잘 정립이 되고 둘째는 이제 건강을 잘 지켜야만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찬혜 명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제과 제빵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천시에서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중장년층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이천시에서 개설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신중년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브런치 카페 창업 교실을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이 창업 교실은 최근 창업의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브런치 카페를 테마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바리스타 기초 교육하고 샌드위치, 제과 제빵 등의 요리 강좌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1기의 성원에 힘입어 2기 모집이 끝났지만요. 반응이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진행을 할 게 거의 확실시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명장님,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까도 쭉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후배 양성도 좀 하고 예. 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후배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찬회 명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1호 제과 명장님이십니다.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만나볼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전에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고운손 요양원에서 시설 요양 보호사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36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A+ 신동 시니어 복지센터에서 총무 일반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수풀림 식품에서 식품 기계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복명 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합니다. 고졸에서 초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을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2의 항구 도시죠. 인천으로 가볼 텐데요. 인천고용센터에 양정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양정순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주무관님? 네, 요즘은 일교차가 너무 커서 겉옷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는 좀 쓸쓸하고 한낮에는 더워서요.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같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경인기계입니다. 주식회사 경인기계는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위치한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로 일반기계 조립원 3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이며 운전 가능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다양한 공구를 이용하여 냉각탑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8,350원 수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0월 2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일반 기계 조립원 3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투인산업 주식회사입니다. 투인산업 주식회사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교통표지판 제조업체로 일러스트 포토샵 디자이너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교통표지판 제조업체로 표지판을 디자인하는 일러스트나 포토샵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월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며 상여금은 240% 수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일러스트, 포토샵 디자이너 1분 모시는 공고 이어서 만나봤는데요.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이나 방문의 어려움을 이용해 대학이 있는 구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하여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찾아가는 고용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LH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협업으로 인천 서창동에 있는 서창 LH 1단지 아파트에 고용센터가 직접 찾아갑니다. 아파트 내 입주민 대상으로 구직 상담을 하므로 바로 구직 신청을 하여 취업 발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내일 배움 카드 지원을 통한 기술 훈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 행정에 관한 내용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 032-46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에서 마지막 소식으로요.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으로 가봤고요. 다음 지역은 경기도의 중앙이자 IT 산업의 중심 성남으로 가볼 겁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엄승희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엄승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아까 주무관님, 인천 주무관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콜록콜록거리시는 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세요? 예, 업무 중에도 저는 이제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고 있고요. 네. 아침, 저녁 가디건 꼭 챙겨 입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물 그리고 알맞는 옷차림 가디건. 저도 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예,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태경 ENC입니다.
주식회사 태경 ENC는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업으로 이번 채용건은 토목 안전진단 분야 신입 및 경력사원 4명 모집입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사항은 무관입니다. 토목기사나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근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통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성남의 첫 번째 소식은요. 토목안전진단팀 직원 4분을 모시는 공고였습니다. 빠른 지원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소재한 남양 시푸드 주식회사입니다. 남양 시푸드 주식회사는 냉동 수산물 가공업으로 학교 급식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요. 발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이제 생산 관련 작업자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중 학력이나 경력 사항은 모두 무관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20분씩 3번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서 총 2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근무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주 6일 근무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급은 근무 시간에 따라 155만 원부터 180만 원 이상이고요.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통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생산 관련 작업자 4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로 안내해드릴 사항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관련입니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가능하며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졸업 또는 중퇴 후에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제 생애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이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매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 후에 선발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선발된 경우에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가능하며 지원받는 중간에 만약에 취업이 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 후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는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신현미 주무관 031-739-31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해주셨는데요. 많이들 신청하시면 그리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이정보 여기저기 인천과 경기 성남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서는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 가질 텐데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가 되어줄 이 시간 취업 요정 강주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지수 씨 나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수도 다행이네요. 저 보면 마음 편해지시나요? 아주 편해가지고 방송을 너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편한 방송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건가요? 네, 어느덧 사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교욱 씨는 인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는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50대요? 네. 생각 안 해봐가지고 제가 바로 5시간 후도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 계시겠죠? 어딘가에서 뭐 잘 살겠죠, 뭐. 예. 일단 5년 후부터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0세 시대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인생은 막연하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저 오랫동안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긴 세월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보통의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세 전후로 은퇴를 고민을 한다고 해요. 주변에 뭐 아버님들도 보시면 네. 뭐 좀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퇴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하게 되면 좀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미리 노년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참 많은데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화를 늦춘 것이 준비된 사람들에겐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직업, 노년 플래너라는 직업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문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직업. 예, 노년 설계사, 노년 플래너. 중년들한테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자기 동년배들한테 이제 설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바쁜 중년의 삶에서 사실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 노년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중년들의 경우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직결되어 있고 또 주변에 점점 관심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이나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50대 이후 전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이 노년 플래너가 되시면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게 될까요? 네, 노년 플래너는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이 삶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네. 노년기에 이른 노인들이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이나 일, 그리고 경제관리, 정서관리와 자살 예방 등 노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다고 합니다. 큰 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노년 플래너는 먼저 고객의 생활 수준과 가족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 및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적합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죽음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스스로 죽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산 상속, 유서 쓰기, 존엄사에 대한 내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죽음을 당당하고 또 의연하게 맞이하도록 돕기도 하는데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뿐 아니라 재테크 등 자산을 관리하는 법, 건강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자손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등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조언 또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신데 혹시 이 직업을 생각하고 계신 우리 중장년 선배분들이 필요한 자격이나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노년층에 대한 이해와 상담 분야 지식, 그리고 풍부한 인생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전공이나 학력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 심리, 노인 상담, 사회복지 관련 전공을 하면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퇴직한 중년층, 심리 상담사 자격 보유자, 그리고 강의 경력자 등이 일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좀 있을까요? 네, 노년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관련 자격이나 교육은 주로 민간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 취득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이해, 노후 관리, 그리고 아름다운 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자격증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년 플래너라는 직업이 가지는 전망은 밝습니까? 네, 노년 플래너는 단지 생을 잘 마감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노후의 재정적인 문제부터 건강한 삶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향후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 복지센터, 노인정, 노인대학, 그리고 시니어 클럽 등지에서 노인 상담 교육, 그리고 노후 설계 교육, 웰다잉 교육 등 병행하면서 중년층의 경륜과 경험 등이 접목돼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적인 전망은 아주 밝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의미도 상당히 깊은 직업이고 또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장년층이 접하기에 적합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취업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이제 네.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노년 플래너는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강의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실버타운 등 노인의 건강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최근 정부에서도 중장년층들에게 창직을 추천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노인복지 관련 상담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직접 자기가 이제 그렇죠. 개업을 하셔가지고 운영할 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인 교육이나 뭐 채용 소식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흔하지 않은 직업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채용 정보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지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 소지가 필수고요.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노후 설계 및 마음 코칭, 재무 및 건강 설계와 함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가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고요. 또 월 1회 사례 회의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남 장성호 지역 어르신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 업무도 담당한다고 하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기 때문에 관련 중장년층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채용 정보까지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노년 플래너라는 직업을 들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네,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일에만 매진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노년 플래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면서도 고령화가 될 중장년층에게 더없이 좋을 직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씨의 마지막 추천 사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브라운 마인드 유 라이프에서는요, 신중년의 인생 제2막을 설계하기 위해서 추천 직업 노년 플래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신중년 분들의 취업 요정 강지수 씨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